자, 안녕하세요. 오늘 윤리학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윤리학의 분류하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뭐죠? 먼저 규범윤리, 메타윤리, 기술윤리 이렇게 나누죠. 그죠? 한번 적어볼게요. 규범윤리학, 그 다음에 메타윤리학, 그 다음에 기술윤리학.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볼 텐데, 자, 일단은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은 거짓말은 나쁘다라는 윤리 규범을 두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 윤리학은 뭡니까? 그렇지, 윤리 규범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윤리학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봤을 때 그 규범 윤리학은 거짓말은 나쁘다, 그지? 거짓말은 나쁘다. 이게 뭡니까? 그렇지. 이거는 누구나 따라야 될 보편적인 도덕 원리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죠. 보편적인 도덕 원리다. 그럼 이런 것들을 왜? 그렇지.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얘기를 했을 때 그 근거로 뭘 삼느냐면 자, 의무론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 그렇지. 이것이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도덕적인 의무다. 자, 왜 의무일까? 그지? 자연법 사상에서는 뭐야? 자연법 사상의 제1 원리가 뭐죠?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지? 우리 이성으로서, 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는 알 수가 있다. 그 입장에서 선을 지키고 악을 피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뭐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그치? 이것은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혹은 칸트 같은 경우에는 뭐야? 거짓말은 나쁘다라는 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언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언 명령이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 직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지? 보편타당한 정언 명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왜 정언 명령, 거짓말 하면 안 되죠? 그치? 유용성의 원리에 비춰봤을 때, 거짓말 하면 나쁘니까. 그치? 거짓말 하면은 안 좋은 결과. 그치? 안 좋은 결과. 유용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거짓말은 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선악의 기준을 선악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론 규범 윤리학이고 그 다음에 그런 이론 규범의 윤리학을 적용해서 현대사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실천 윤리학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규범 윤리학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야 한다. 그렇게 행동해라. 그런 인간이 되라. 그런 인간이 지녀야 될 도덕적인 성품을 지녀라.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규범 윤리학 중에서 하나가 또 우리 덕윤리잖아. 그지? 여기 중간에 적을까? 덕윤리. 인간이 갖춰야 될 그런 품성을 성품을 덕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덕 있게 살아라. 그래, 인간이 지녀야 될 그런 인간다운 모습, 인간이 갖춰야 될 덕을 지닌 그런 품성을 지닌 인간이 되어라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뭐 정직, 정직한 인간이 되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정의로운 인간이 되라. 이런 품성을 갖추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이런 덕이라는 도덕적인
규범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덕윤리도 규범윤리학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메타윤리학은 뭡니까? 이런 규범윤리학이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어? 이걸 따지잖아. 그러니까 메타윤리학이 뭐다? 목표가 뭐예요? 윤리학의 학문적인 성립 가능성을 따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 봤을 때 마찬가지로 도덕 규범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나쁘다. 근데 거짓말은 나쁘다라는 이 도덕 원리를 제시하고 그것을 뭐 신의 명령, 의무, 그 다음에 도덕 근거를 삼아서 이렇게 행동해라고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규범윤리학은 거짓말은 나쁘다. 그러니까 나쁘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끝내잖아. 그지? 그 다음에 메타윤리학은 뭐냐면 거짓말은 나쁘다라는 윤리적인 명제가 있어. 윤리적인 명제. 윤리적인 명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윤리적인 주장. 그러면 이 문장 자체, 이 문장을 구성하는 그치 단어가 뭐가 있지? 그치?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있고 나쁘다라는 단어가 있네. 그치? 그러면 거짓말의 뜻이 뭐야? 그래서 뜻풀이하고 나쁘다라고 할 때 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뭐야? 풀이하고 규범윤리학자 중에서 거짓말은 왜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 그 논리적인 주장의 타당성,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따진다라는 거지. 자, 이때 말하는 도덕적인 추론이라는 게 뭐죠? 추론은 뭐죠? 여러분들 무엇을 근거로 삼아서 결론을 내는 것,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거짓말은 나쁘다라고 했을 때 규범윤리학자들이 주로 쓰는 그런 쓰는 그런 논리가 뭐지?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거짓말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타당한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만약에 뭐 칸트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근거로 삼습니까? 그렇지. 이거 자체는 정언명령이다. 그래서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정언명령이라는 게 이게 검증 가능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정언명령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메타윤리학의 그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사실 판단과 도덕 판단을 구분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던 그 뭐야 자연주의적 오류거든. 자, 한 번씩 들어봤죠. 그지? 자연주의적인 오류가 뭐냐면 여러분들 사실을 근거로 삼아서 당위를 얘기하는 것은 오류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오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인간은 쾌락을 좋아해. 이 대표적인 쾌락주의자 입장이죠. 쾌락을 좋아해.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해야 돼. 해야 해. 혹은 쾌락은 선이야. 이런 주장. 그지? 여러분들 그냥 생각했을 때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합니까? 쾌락을 추구해야 돼. 이게 왜? 인간은 쾌락을 좋아하니까 쾌락을 추구해야 돼. 그지? 좀 이상하지? 그지? 만약에 뭐 게임을 좋아해. 그러니까 게임을 계속 해야 돼. 이런 논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기존 윤리학 중에서 규범 윤리학 중에서 이렇게 당위를 얘기하면서 사실로부터 당위를 이렇게 추론 내리는 것은 오류다. 이게 뭐야? 자연적 사실로부터 당위를 끌어내리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지? 둘이 명확하죠. 그래서 메타윤리학은 그러니까 거짓말 나쁘니까 거짓말 하지마 이런 얘기 안 하거든, 여러분들.
그리고 그 메타윤리학은 이렇게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것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거짓말은 나쁘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 그 거짓말의 의미는 뭐지? 그 다음에 나쁘다는 의미는 뭐지? 그 다음에 이런 논리적인 타당성을 검증해 보니까, 어떤 결론으로 나오냐면, 이거는 검증할 수가 없다. 무엇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진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뭐가? 이런 도덕 규범은, 이런 윤리 규범 자체는, 학문의 대상이 아니다. 학문의 대상이 아니다. 학문으로서 삼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참거짓 진위를 가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참거짓 진위가 가능해야지 뭐로서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학문으로서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거짓말, 이렇게 막 분석을 해보니까, 거짓말이 나쁘다라는 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알 수가 없다. 그렇지. 이거는 검증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 나쁘다라는 것이 진리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을 알 수도 없는 것이 무슨 학문이냐. 이것은 학문이 아니라 뭐다? 그냥 이런 참거짓을 알 수 없는 그런 비인지주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참거짓 진위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윤리규범, 이런 주장은 뭐일 뿐이다? 그렇지. 단지 감정의 표현이다. 혹은 명령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감정의 표현이다 라고 보는 이런 빈지주의 입장을 이모티비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명령의 표현이다 라고 보는 것이 규정주의거든. 명령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규정주의인데, 이모티비즘이 이런 것이지. 윤리 규범 자체는 그냥 감정의 표현일 뿐이다. 야, 거짓말은 나쁘다. 너 거짓말했지. 그러니까 나 기분 나빠. 이건 거야. 얘가 얘가 거짓말을 한 거야. 그래서 야, 너 거짓말은 나빠. 너 거짓말해서 나 기분 나빠. 이런 뜻이거든. 이런 것인 거지. 이렇게 뭐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비인지주의 입장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명령이라는 것도, 명령 내린다는 것도 뭐냐면 이게 거짓말은 나쁘다라는 것이 정말로 참인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비인지주의잖아. 그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감정 표현 이거 말고 그런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명령의 의미는 있다. 명령으로서의 의미,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은 나빠, 이렇게 하든, 이 거짓말은 나쁘다라는 어떠한 그런 객관적인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치? 이거는 그냥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지? 이렇게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설득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그 규범윤리학이랑 메타윤리학은 굉장히 상반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잖아. 그지? 그런데 서로 규범윤리학도 메타윤리학의 도움을 받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사람들의 설득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도 이런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메타윤리학처럼 어떤 방법, 분석하는 방법을 씀으로써 좀 더 윤리 규범을 제시할 때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규범 윤리학도 메타 윤리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죠? 윤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규범에 나오게 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를 할 때 메타 윤리학적인 방법, 윤리학에 대해서 분석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 규범 윤리학이 윤리학의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도덕 추론 단계에서 도덕적 추론
이라는 것은 근거를 토대로 이런 주장,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서 잘 나오는 그런 주장이 여러분들 이거잖아. 그지? 도덕 원리, 이 3단 논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덕 원리, 사실 판단을 근거로 삼아서 도덕 판단 내리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거짓말은 나쁘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A 행위는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A라는 행위는 나쁘다. 이렇게 그 메타윤리학적인 그런 방법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 메타윤리학은 뭐야? 사실 판단과 도덕 판단을 구분을 하면서 이거의 그런 윤리적인 주장은 사실 판단과 구분해야 된다라는 점을 메타윤리학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주장을 할 때도 뭐에 근거를 삼아야 된다? 그렇지. 이러한 논리적인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명확하게 해야지 이것이 올바른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예를 봤을 때 이런 요즘에 그런 규범윤리학도 메타윤리학적인 그런 요소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둘은 상반된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지점이 분명히 있죠. 그죠? 일단은 여기 다음으로 기술윤리학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기술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인사, 예절. 그렇지. 기술윤리학은 뭐냐면 기록하고 서술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록하고 서술할까? 여러분들 기록하고 서술할 때 가치가 개입되어야 아니면 가치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지. 가치 중립을 지킨다라는 거지. 가치 중립적인. 무엇인가 가치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 기술윤리학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고 방법을 쓸 때는 경험과학적인 방법을 쓴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포인트지. A 나라에 가서 보니까 A 나라에서 가서 경험적으로 보니까 인사를 어떻게 해야 돼? 절을 하네. B 나라 보니까 B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뭐 아프리카 부족이라고 해보자. 아프리카 부족가 보니까 인사를 할 때 침을 뱉네. 뭐 이런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오세아니아의 저런 나라 가보니까 어때? 사람들 인사할 때 서로 코를 비비네. 왜 이럴까? 이거에 대해서 그 원인을 밝히는 거지. A 나라에서 절을 하는 것이 그 인사 예절인 것은 예전에 유교 문화 때문에 그래. 그죠? 이러한 도덕적인 현상, 도덕적인 현상과 그 사회의 도덕적인 현상이나 그 다음에 관행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서술하는 것이 기술윤리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도덕적인 현상이 있게 된 무엇을 밝히는 거야?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죠. 인과관계. 자, 인과관계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원인 결과의 관계라는 거지. 원인과 결과. 그렇지. 이렇게 절하는 이런 문화가 있게 된 그런 원인이 뭐지? 유교 문화에 있구나. 이 원인을 여기에 분석하는 거지. 인과관계를 설명한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 어느 부족 가보니까 침을 뱉더라. 그 원인이 뭐지? 그 건조기후의 영향을 받았구나. 건조한 기후에서 이게 침이라는 것은 수분을 타고 물을 뜻하잖아. 물이 부족한 그런 사회에서는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욕이 아니라 존중한다. 복을 준다. 그런 의미를 지니는구나. 그래서 원인이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인과관계지. 그지? 그 다음에 코를 비빈다. 코는 왜 비빌까? 그렇지. 이 사회에서는 그지?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코를 이렇게 맞대면서 그렇지 서로의 호흡, 호흡을 느끼는 거.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는 호흡을 통해서 영혼이 어, 영혼을 나눈다. 호흡에 우리 영혼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이 영혼을 서로 뭐랄까 교류한다. 요런 문화적인 원인이 있구나. 그래서 코를 이렇게 비비면서 숨결을 나누는구나. 이 숨결을 나누는 이렇게 코를 비비는 원인에서는 이런 문화적인 원인이 있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런 도덕적인 현상이 갖게 된 그런 원인을 설명하는 거. 그래서 인과관계를 설명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